알 수 없는 소년. 고국왕왕 11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이 해의 가을에도 성대한 동맹제가 열렸다. 평양성 동향의 깊고 깊은 암굴. 1년 내내 인적이 없는 이 암굴 깊숙한 곳에 6명의 사내가 들었다. 서로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제집처럼 걸어 들어가 다다른 곳에는 흰 천이 둘둘 감겨진 목각 인형이 있었고, 이들은 경건한 태도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인형을 함께 이고 암굴을 나섰다. 그들은 한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 평양의 궁궐로 향했다. 오! 골 앞에는 이미 높이 높은 제단이 차려 있었고, 주위를 빽빽이 메우고 있는 궁둥들 사이를 지나 목각 인형은 제단 위로 올려졌다. 제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상은 인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본 후 인형을 감은 흰 천을 풀어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반질반질하게 오칠이 된 목각 인형에 햇빛이 비치어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제사장은 더없이 경건한 태도로 절을 올렸다. 동시에 모여든 인파가 일순간에 숙연해지며 모두 함께 제단을 향해 깊숙한 절을 올렸다. 천지를 홀로 비추시는 태양신이시여, 여기 배필을 모시어. 이것은 목각 인형에 접신된 동굴신으로 하여금 태양신을 맞이하게 하는 의식이었다. 동굴신은 여성을 뜻하고 태양신은 남성을 뜻하니 그것은 두 신의 교합으로 이듬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거구려의 제사로서 10월 동맹제의 시작을 여는 절차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동맹제의 모든 행사 역시 제사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만 대개 이 제사들이 조상신을 향한 편안한 의례인데 반해 이 제례만큼은 자연신을 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극히 경건하게 치러지는 것이 관습이었기에 수천 인파가 모여들었음에도 제단에는 엄숙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하다. 경건한 정막을 깨뜨린 것은 소년티가 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누군가의 제지가 있었던 듯 약간의 소음과 함께 소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제례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이윽고 북소리가 울리며 다음 절차가 소개되고 사방이 점차 소란해지자 아까 목소리의 주인공이 불만을 토로했다. 왜 입을 막아요? 이 접신이식은 경건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동굴 속에 깊이 들었던 목각 인형은 음지를 상징하며 태양이 목각 인형을 비추면 음지에 양기가 깃드는 것이니 농작이 훌륭히 성공하기를 비는 온 백성의 염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염원을 방해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지만 골똘히 생각하며 설명을 듣던 소녀는
곧 고개를 젓더니 물음을 터졌다. 태양씨는 한 번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도 하나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가 하나뿐인 게 말이 되냐? 해가 하나뿐인 게 말이 되나? 소녀는 또 한 번 제 홀로 고개를 젓다. 그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달려갔다. 그 광경을 보며 소년의 물음에 답하던 어른은 종래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하셨군. 정말로 알 수 없는 왕자님이야? 10살쯤이나 되었을까 하는 그 소녀는 사요의 맏아들 구부였다. 교육을 맡은 고구려 조정의 유수한 문사들로 하여금 끝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고구려의 골칫덩어리 왕자였다. 구부는 어릴 적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매우 남달랐다. 6살이 되던 어느 날인가는 빈 잔에 오줌을 누는 행위를 하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벌을 서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은 궁중에 시중들을 시켜 궁성 앞에 큰 솥을 100개나 걸어 하루 종일 물을 끓였다. 이는 작지 않은 소동이라 평소 구부의 행동 대부분을 너그러이 보아 넘기던 왕후 정효도 이달만큼은 회초리를 들고 구부를 불러들였다. 왕자가 어제도 못된 짓을 하더니 오늘은 큰 소동을 벌이는구나. 이번만큼은 너를 매로 다스려야 하겠다. 그럼에도 구부가 끝까지 반성하는 말을 않자 정효는 회초리를 들어 매섭게 구부의 종아리를 때렸다. 그러나 구부는 이를 앙다물고 매를 맞을 뿐 잘못했단 말은 끈끈내 하지 않았다.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 반성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들고서도 구부가 고개를 바짝 들고 대꾸하자 정효는 화가 난 중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까닭이 따로 있느냐? 구부는 몇 번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서럽게 울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지난번 비조수역에 범람했던 유례없이 큰 홍수로부터 시작했다. 수해를 입은 백성을 달래러 행차한 사유를 따랐던 구부는 홍수의 참혹한 피해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20날에 하루는 비가 내립니다.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물이 가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온 물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물난리가 납니다. 소자는 땅으로 온 물을 어떻게 없앨지를 생각했습니다. 물을? 사람이 물을 마시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물 마신 사람은 오줌을 눕니다. 그래서 4일간 10잔의 물을 마셔보았는데 똑같이 10잔만큼 오줌을 누었습니다. 결국 땅에 온 물은 마셔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쯤 듣던 정효는
손에 쥔 회초리를 떨어뜨렸다. 계속 생각하다 밥을 지으면 물이 없어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해서 밥 짓는 궁녀를 찾아 물어보았더니 굳이 밥을 짓지 않아도 물을 끓이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솥을 걸고 물을 끓였느냐? 그래서 솥을 걸고 물을 끓였느냐? 땅에 온 물을 없애어 물난리를 막으려고? 구부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현은 뭐라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제 자식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았다. 고운 마음 씀씀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묘한 이야기에 문득 그녀는 당시 홍수를 물리려 조정에서 벌였던 푸닥거리를 떠올렸다. 하늘님, 하늘님, 앞으로 잘못을 터이니 부디 이 물난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홍수나 태풍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다. 재산이 쓸려가고 가족이 죽어나면 한바탕 설게 울고 나서 제 운명이려니 제 지은 죄 대가려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었다. 홍수가 왜 나는지, 홍수를 어떻게 없앨지를 궁리했다니 다른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까? 정현은 어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저 그런 자식을 때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미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어머니, 수자가 잘못했습니다. 수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구부가 더욱 서럽게 따라 울다 정현은 정신을 차렸다. 어쩌면 이야말로 구부의 비범한 싹을 자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서둘러 구부를 격려하며 달랬다. 아니다. 너무나 잘했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좋다. 그 일이 있은 직후 그녀는 구부의 교육을 맡은 이들에게 구부가 하는 일은 결코 막지 말고 오히려 장려할 것을 명하니 이후로 구부는 더욱 자유로이 행동하여 골 내는 하루도 구부의 소동에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어느 녀석이 잘 달릴까? 동맹제 이식에서 빠져나온 구부는 왕실이 마구간에 들어섰다. 말들을 둘러보던 구부는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살피다 반쯤 졸음에 빠진 병사 하나를 발견하고는 빙굴에 웃더니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다. 병사! 어린 소년의 목소리에 개슴츠레한 눈으로 소리난 것을 돌아본 병사는 구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퍼뜩 시립하며 대답했다. 왕자님을 배웁니다. 직무 중 졸다니 그 죄를 어찌 물어야 하느냐? 병사는 뭐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르르 떨었다. 엄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던 구부는 곧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어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우왕이라 하옵니다. 묻겠다. 우왕, 너는 말을 잘 부리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타는 요령을 봐야겠다. 잘 타면 아까운 인재인이 눈 감아줄 것이되 잘 타지 못하면 부득불 엄벌에 처해야만 하겠다. 잔뜩 긴장한 우왕은 불이 나게 말 한마리를 끌고 나와 구부의 앞에 섰다. 어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뒤에 태우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면 될 것이다. 우왕은 시키는 대로 구부를 제 뒤에 태우고 말 달릴 준비를 마친 후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구부는 씩 웃더니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조금씩 뉘어가는 서편의 해를 가리켰다. 저 해를 따라가라. 해를? 그래, 저 해를 따라 달리면 된다. 우왕은 곧 구부를 뒤에 태운 채로 제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과연 우왕은 말을 능숙하게 타는 자라 말은 바람같이 달려 서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서쪽 송문을 지나고 송박 고을을 지나고 벌판을 지나 평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자 공성에서 너무 멀어짐을 걱정한 우왕이 몇 번이나 멈추려 했으나 그때마다 고개를 젓던 구부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에야 말을 멈추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고는 짐짓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아직 내 실력을 모르겠다. 내일마저 보자꾸나. 그러더니 민가를 찾아들어 제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는 우왕과 함께 하룻밤 머물 것을 청하였다. 우왕은 온갖 걱정으로 얼굴빛이 완전히 죽어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제는 졸음에 대한 문책보다도 도망병이 그것도 왕자를 데리고 도망한 꼴이 된 것이 더 큰 걱정이었다. 괜찮다. 내가 내일도 말만 잘 달리면 결코 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부는 아무렇게나 우왕을 달래더니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건넸다. 그러고는 이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를 두고 밖으로 나가 앉아서는 저물어 가는 해를 지켜보다가 해가 온전히 질 때쯤 그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가자.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난 구부는 우왕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말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말을 달릴 것을 명하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구부와 우왕은 서쪽을 향해 달렸다. 구부는 결코 돌아가잔 말을 하지 않았고 우왕은 이미 절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그들은 결국 고구려 국경까지 넘어서고 말았다. 왕자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다른 뜻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이미 서쪽으로 달린 날이 10손가락으로 다시 꼽지 못할 만큼 지난 어느 하루 그제야 속은 것을 알았는지 새삼스레 물어오는 우왕의 질문에 그분은 빙긋 웃으며 답했다. 해라는 놈의 정체를 알기 위함이다. 예?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나타나서 서쪽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서쪽으로 사라진 그 놈이 다음날 아침에는 꼭 동쪽에서 도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습지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라진 해랑 오늘 나타난 해가 같은 놈일까? 그건 다른 놈이겠지?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해가 하나라잖아.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제의 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찾을지 모르니까. 아, 수긍하면서도 우왕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제 머리를 긁었다.
그리고 그 어수룩한 모습에 킬킬거리며 웃던 그분은 점차 얼굴빛을 굳혀갔다. 해를 쫓는 이유, 서쪽으로 가는 이유, 그 진실이 그다지 유쾌한 것만 아니었는지 그분은 점차 무거운 얼굴이 되었다. 그는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해를 쫓는 이유. 여느 때와 같이 탁상에서 서책을 읽다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분은 문득 들려온 헛기침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또래의 소년들이 서책을 읽고 외우기에 열중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은 유학의 고전들에 대해 사뭇 비판적 논거를 내놓거나 스승들의 일관된 시각 외에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곤 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자님! 무겁고 깊은 것이 평소 대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그분은 책을 덮으며 자리에 일어났다. 고구려 5부족의 대가들이었다. 제가 회의가 아니고서는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중신들이 묘한 깊은 눈매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들이 왕자 전하의 공부를 잠시 방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신들의 몸에 밴 긴장감을 느끼며 그분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근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도발적이라 느껴지는 질문에 그분은 일부러 가장 평범한 말들로만 골라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재물보다는 사람이 우선해야 하겠지요.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이요.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신하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바치는 사람들이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요. 별날 것도 없는 판에 박힌 단순하고 무성의한 대답이었다. 이에 중신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백성과 신하와 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걸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막힘없이 편하게 답해가던 그분은 이번에도 대충 답하려다 갑자기 어떤 알지 못할 예감이 들어 움찔했다. 그다지 면식도 없는 중신들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강요하듯 쏟아내는 이 이상한 질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득 이들이 무엇을 묻는지 사무쳐오는 바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분은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글쎄요. 전하께서 태왕이시라면 그 문제를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왕이면요? 그분은 침을 삼키며 한참 시간을 끌었다. 제 입술에만 눈길을 모으며 기다리는 중신들 앞에서 이도 저도 대답하지 않은 채 눈만 깜빡이던 그는 문득 깨물었던 입술을 놓으며 얼굴을 크게 찡그렸다. 그러고는 야단 맞을 일이 두렵다는 듯 잔뜩 울상이 된 눈망울로 중신들을 번갈아 쳐다보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예? 그동안 주야장천 놀기만 했지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갑자기 어린애처럼 자책하는 구부의 모습에 중신들은 당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만 보았다. 시간이 제법 지나고 한 중신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몇 번 가로젓자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구부를 타이르듯 말했다.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간단히 인사를 표하고 물러가려는 태를 보이자 구부는 더욱 울상이 되어 더듬거리는 말투로 배웅했다. 그러자 그들이 억지로 좋은 표정을 꾸미어 웃는 가운데도 한숨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아니올세다. 한낮의 묘한 방문이 그렇게 끝이 나려는 순간 돌은 이들의 걸음을 붙잡는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릇 왕도란 감히 왕을 반대하는 신하를 일벌백계 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부는 눈을 크게 뜨며 새로이 나타난 인물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스승인 태대사자 평강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가온 스승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왕이 자신의 몸을 씻고 신하와 백성 앞에 나아가 죄를 칭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은 구부의 바로 앞에 다가와 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자님께서 이미 제왕의 도를 논하며 몇 번이고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평강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구부는 자리에 벌떡 일어섰다. 일순 소념닿지 않게 복잡한 감정으로 뒤얽힌 얼굴이 연신 표정을 바꾸었다. 경악과 분노의 표정이 찰나간에 스쳤으나 순식간에 침착한 기색으로 가라앉더니 정례는 어쩔 줄 모르는 겁먹은 소년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그냥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쭈뼛거리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순삭같이 줄행랑을 쳐버렸다. 대가들과 평강은 굳이 그런 구부를 쫓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혀를 차며 탄식하던 평강은 왕자의 진짜 속내를 몇 번이고 따져보느라 여념이 없는 대가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를 중얼거리듯 내었다. 우리 뜻을 이미 짐작하신 탓이 아니겠소? 실로 훌륭한 제목이시오. 대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순수한 감탄만이라기에는 너무도 비장한 분위기였고 그들은 하나같이 제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숨소리를 내었다. 구부는 사방을 하염없이 걸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방금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다. 조정과 백성이 모두 등을 돌려 외톨이가 된 부왕 사유, 그리고 그 해법을 어린 자신에게 물어온 고구려 5부족의 우두머리, 그들이 저희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스승님까지 아얏. 중얼거리던 구부는 곧 제 이마를 움켜잡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만 보며 걷다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얼얼한 이마를 만지며 눈을 뜨고 보니 부딪힌 것은 바로 왕후전의 대문이었다. 구부의 이마에 부딪힌 대문은 미끄러지듯 열리며 안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화초들이 단아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홀로 거닐던 아불 정현은 벼랑간 나타난 구부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호호, 또 무슨 생각을 하느라 하늘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더없이 자애로운 얼굴로 다가오는 어머니를 향해 구부는 얼른 반가운 인사를 올리지 못했다.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갈등하는 듯 그렇게 어동통하게 선 구부를 반기던 왕후는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어미에게도 하지 못할 말이 있느냐? 쉬 말문을 열지 못하던 구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몇 번을 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졌다. 부왕께서 그리도 들리셨나요? 도련한 물음에 놀란 왕후는 아들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작게나마 일그러진 구부의 표정으로 보건대 필시 제 아비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음에 틀림없으리라. 안타까운 기운이 왕후의 고운 얼굴을 몇 번이나 스쳤다. 언제고 자신에게 던져질 질문인 줄은 알았건만 마땅한 대답을 준비하지는 못한 터였다. 누군가 폐하를 욕하더냐? 구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도 말이 없다 왕후는 다시 천천히 물었다. 너는 폐하를 어찌 생각하느냐? 크게 편히 말해보거라. 전쟁은 서로 번갈아 따귀를 때리는 일과 비슷해요. 어느 한쪽이 맞고 그만두어야 끝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때린 뒤 그만두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맞고 끝내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거짓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아버지는 참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시는 거예요. 느린 가운데도 뜨박뜨박한 구부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왕후는 자신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긴 시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태왕에 대한 정연한 변호를 어린 구부가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였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 제 아비를 반대하는 많은 소리 가운데서 저 많은 아비를 이해하고 같은 편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을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그 덕에 저리도 똑똑히 대답할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어 왕후는 구부를 꼭 껴안았다. 내가 맞다. 내 너를 달래려 하였는데 오히려 내가 이 어미를 깨우쳐 주는구나. 내가 참으로 영특하고 참으로 효자로다. 그러나 구부는 왕후와 달리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뻣뻣이 안긴 채로 한참 생각을 하던 구부는 곧 다른 물음을 던졌다. 그래서 숙부께서는 멀리 신성에 계신 거지요? 왕후는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았던 팔을 풀었다. 할머님께서는 북전에 스스로를 유폐하신 거고요. 부왕을 가리지 않으려고 부왕 곁에서 빛을 내지 않으려고요. 슬쩍 물러선 구부는 더없이 진중한 눈으로 왕후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누군가 어머님을 태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면 어찌 하시겠어요?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법한 물음이었으나 불행히도 왕후는 그만큼 헤아림이 깊지 못했다. 그저 다른 가족처럼 그녀마저 멀리 떠나갈까 두려워 묻는 말로만 알아들은 그녀는 구부의 손을 어루만지며 다정히 답하였다. 누가 내게 태왕이 되라 하겠느냐? 장자인 내가 있는데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보네요. 사람이란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보는 법이란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이라면. 순간 정연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되도록 왕후를 내온 연나부의 대가와 당주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림이 있었고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부치들이었다. 그때 자신은 그들에게 죄를 묻기는커녕 잠시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동맹제의 날, 제례에 참가하려 모여든 나라 안에 온 중신들과 5 부족의 대가들은 연신 구부의 얼굴을 흘낏거리며 살폈다. 그러나 구부는 의식 중에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해질녘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튿날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온 평양성을 뒤져도 구부는 없었다. 과거 울불과 사유가 모두 그러했듯 윤영기의 방랑이 마치 고구려 왕실이 전통이라도 되는 양 그 또한 궁성을 떠난 것이었다. 다만 이제까지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구부가 남겨놓은 한 통의 서신에 담긴 짤막한 내용이었다. 아버님, 저는 이제껏 서쪽 하늘에 저물었던 그 수많은 해들이 어디로 가는지 밝히고 오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정적을 감췄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 전력 있는 왕자였다. 조정의 동요는 전대 왕자들의 전례처럼 크지 않았고 걱정은 깊지 않았다. 다만 문사들 몇몇이 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해의 출몰에 관한 답을 내어놓으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상한 장군. 손대 대왕 을불은 영웅담을 넘어 수없는 신화와 민담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태왕이 되기까지의 행보, 특히 어린 나이에 안국군의 무덤에서 수병들을 감복시킨 이야기며 허구책으로 잠시 소금 장수를 했던 이야기, 낭랑 땅에서 양원거를 만나 모해를 수련했던 이야기, 무효 장자를 만나 목숨을 고한 이야기, 상부의 직찰대장 해추를 잡았다 놓아주고 다시 잡은 이야기, 이 무수한 일화들은 이제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손주를 다독여 잠재울 때 들려주는 단골 얘기거리가 되었다. 또한 재위 30년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을불의 전쟁은 온갖 영웅담의 보고였다. 그리하여 미청왕과 그의 장수들은 반신반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고구려인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 서쪽의 낭랑을 지키고 있는 아불화도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문에 어긋남이 없이 여전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평곽 전투 이후로 부쩍 희승을 부리는 모형부도 결코 낭랑만큼은 건드리는 일이 없었으며 백제나 진 등은 한 해에도 몇 번씩이나 사들을 보내어 친교를 다지는 데다
근방의 약소 세력들은 낭랑에 조공을 바치고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니 고구려의 흉흉한 기운이 도는 중에도 낭랑의 위세만큼은 과거 최비의 시절보다 또 갑절은 더했던 것이다. 이해 고구공왕 11년 가을 아불화도는 10년 만에 갑주를 갖추어 입었다. 그의 출전은 사유가 태왕으로 즉위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쟁이었다. 3천여 명의 백제 군사가 대방의 경계를 넘어왔다는 소식에 아불하도는 친히 휘하에 1천여 기병을 몰아 접전지로 내달렸다. 밥을 지을 솥도 막사를 지을 촌도 놔두어라. 아불하도가 이끄는 고구려 중각귀병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천지를 울리는 발굽 소리와 함께 온 사방에 먼지 구름을 흩날리며 전장에 나타난 이들은 순 한 번 돌릴 새도 없이 대방의 수비군과 접전을 벌이던 백제군의 옆구리로 지쳐들었다. 막아서는 방패는 바닥에 떨어지고 들린 창자로는 부러질 뿐이었다. 백제군으로서는 척후병의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당한 급습이었다. 활은커녕 칼질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백제군 병사가 태반이었다. 그야말로 부서지듯 무너져버린 백제군 진영의 한복판에서 가장 앞서 달리던 아불하도는 혼이 빠져 도주하는 백제군 수장의 뒷덜미를 거센 소나기로 움켜잡았다. 직후 그의 병력 같은 고함이 혼란스러운 전장을 뒤흔들었다. 항복하라. 3천여 백제군은 일순간에 모조리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 압도적인, 너무도 순식간에 결정난 승부라 다치고 죽은 자조차 얼마 되지 않는 전투였다. 전투보다도 사로잡은 포로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었다. 명을 달라는 부장들의 요구에 아불하도는 무릎 꿇은 적장을 향해 물음을 던졌다. 너희 잡절을 어떻게 처우함이 옳겠느냐? 부디 용서하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백제군의 수장은 아불하도의 짧은 추궁에 기다렸다는 듯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심약한 까닭이 무엇이냐? 근간 몇 번 주변 오랑캐에게 승리를 거두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정예군이면 고구려를 쳐부수고 대방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깊이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는 국경을 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신다면 몸값을 후히 바치겠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또 지나치게 비굴하구나. 아불하도는 엎드린 채 두 손을 싹싹 비는 적장을 보며 한숨을 흘렸다. 비굴한 자는 대개 간교하여 죽임이 옳고 솔직한 자는 대개 의리가 있어 수하로 거둠이 옳다. 너는 둘 모두에 속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린 자식들이 있나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자이니 그냥 풀어줌이 옳으리.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복한 백제군의 수장은 황망 중에도 아불하도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서야 물러났다. 곧 떨어진 명에 따라 전원이 고스란히 석방되어 돌아가는데 백제군의 수장은 적장의 도량과 적군의 강대함에 탄복하여 돌아가는 내내 그들을 칭송하였다. 기쁘구나. 석방된 백제군 수장은 대방에서 심열이 남지 멀어지고서야 뒤를 돌아보며 엉뚱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뒤따르던 그의 부장이 약이 올라 흥분한 목소리를 내었다. 기쁘기는커녕 치욕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찌 기쁘다고만 하십니까? 부장은 새로 장군으로 부임해온 이 사람의 하는 일 모두가 싫기만 했다. 특히 적장 앞에서 지나친 비굴함으로 목숨을 구걸한 그에게 노골적으로 대드는 참이었다. 너는 기쁘지 않단 말이냐? 아니, 대장부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 거지. 뭐가 기쁜 일입니까? 호호, 한심한 놈. 그는 부장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일은 2배로 기쁜 것이다. 내가 지옥문 앞까지 갔다 되돌아온 게 우선 기쁘고 전쟁에 패했음에도 온전히 군사를 보존하였으니 장수로서 또한 기쁜 것이다. 아니, 장부가 명예를 잃고 살아서 무엇을? 그럼 너는 명예롭게 죽어라. 백제군의 수장은 돌연 칼을 뽑아 세차게 내리쳤다. 이에 질끈 눈을 감은 부장은 저도 모르게 양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자, 장군 살려주십시오. 너는 참 이상한 놈이다.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으니 어쩌란 말이냐. 부장이 무어라 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도로 칼을 칼집에 넣고 빙긋 웃었다. 절이나 한 번 더 하자꾸나. 참으로 고마운 분이 아니더냐. 곧 백제군의 수장은 멀리 고구려 진영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큰 절을 올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부장도 결국 그를 따라 절을 올리니 곧 이어 백제군 장졸 모두가 동쪽의 고구려를 향해 절을 올렸다. 좋구나. 뚱한 자존감에 굳어버린 놈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으냐. 이 부여구 너희들과 함께라면 곧 천하를 얻을 것만 같다. 자신을 부여구라 말한 백제군 수장은 이윽고 군사들의 영을 내려 진평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패전병들은 하루에 반나절만을 걸었으며 돌아가는 내내 노래를 불렀고 멈출 적마다 고기와 술을 먹고 마셨다. 강가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가문이 세상 그 어느 승정군도 이들보다 즐겁지는 못할 것이었다. 모두 부여구의 명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즐거이 회군하는 장졸들은 새로 부임한 느슨한 장군 부여구를 차츰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다. 전쟁에 졌음에도 병사들이 오히려 이겼을 때보다 더 좋아하다니. 돌아가는 내내 하는 일마다 반대하던 부여구의 부장 마코해는 비로소 제 상관의 비범함을 깨닫고 혀를 내둘렀다. 군사들이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감을 곧 있을 해산을 아쉬워함을 본 까닭이었다. 세상 일이라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게 아니더냐. 무슨 일이든 좋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부여구와 함께 걸터앉아 지는 해를 보던 마코해는 부여구가 던진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저는 단기의 군마가 필사적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살피던 마코해가 급히 물었다. 장군, 저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자는 고구려의 전령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그 장수가 보낸 전령일까요? 세상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전령도 있느냐? 부여구의 핀잔에 자세히 보니 정말로 군마에는 2사람이 타고 있었다. 뭐 하는 놈이기에 아이를 태우고 전장을 저리도 경주하듯 달린답니까? 신기한 놈이군요. 마침 심심하던 터에 잘 되었다. 가서 세워보아라.
부여구의 지시에 의해 몇몇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다 달리던 군마는 급히 멈추어 섰다. 과연 그들은 전령이 아니었다. 바로 구부와 우왕, 해를 쫓아 서쪽으로 달리던 엉뚱한 두 인물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 해가 또 져버리고 말았다. 말을 몰던 우왕은 백제군의 복색을 알아보고는 심장이 멎을 듯 놀라 얼굴을 굳혔고, 구부는 지는 해를 서운한 듯 바라보다 말에 탄 채로 막고해에게 작은 은부치를 던지며 당당히 말했다. 보아하니 얼마 전 고구려와 일전을 겨루고 돌아가는 바로 그 백제군이 모양인데 군막에 묵을 곳을 잡아주시오. 언급결에 은부치를 받아든 막고해가 되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온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는 고구려의 학자이며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중이요. 고구려 된장군으로부터 생사육골의 은혜를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설마하니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지요? 명쾌히 대답한 구부는 씩 웃으며 은부치를 하나 더 꺼내어 던졌다. 가장 맛있는 식사도 부탁하오. 고구려의 학자? 막고해는 손에 들려져 있는 은부치를 살폈다. 민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닌 양 은부치는 상당히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다. 막고해가 부여구의 기색을 살피려 하는데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부여구는 이미 양팔을 벌리고 웃음을 가득 띤 채 어린 고구려 학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백제군 군영의 중앙에 위치한 부여구의 막사에서 구부와 우왕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성찬을 마주했다. 창백해진 얼굴로 음식을 입에 대지도 그렇다고 구부에게 무어라 말을 하지도 못하는 우왕. 구부를 신기하다는 듯 찬찬히 뜯어보는 부여구. 그리고 태평스러운 얼굴로 즐거이 음식을 씹어 삼키는 구부. 이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평양에서 해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고? 부여구는 구부가 젓가락을 넣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물었다. 보름도 넘었소. 구부의 의문스러운 대답에 부여구가 다시 물었다. 해는 왜 뜨는가? 해라는 놈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지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단 말이요. 그러려면 이놈이 언젠가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 꼴을 볼 수가 없잖소. 그래서 아무래도 밤을 타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지점이 있지 않겠소? 그래서 그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려고 서쪽으로 가는 중이요. 찾지 못하면 그때는 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이지요. 어제의 해, 오늘의 해, 내일의 해가 다 다른 해라는 말이요. 부여구는 거기까지 듣고서야 빙그레 웃었다. 고구려의 학자라. 하하, 학식도 그렇지만 백장이 웬만한 장수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군. 적국이 군막에 잠자리를 청하는 게 마치 제 집에 이불 깔라는 투니. 설마하니 장군씩이나 되는 인물이 은혜를 원수로 갚겠어? 어쨌든 군막에 와 돈을 내놓으며 잠자리를 청하는 학자라니. 대단해. 우리 통선명이나 하지. 내 이름은 부여구. 백제의 상장군이네. 비류왕의 차남인 부여구는 어딘지 끌리는 이 고구려의 어린 학자에게 자신을 강조하고 싶어 목소리에 무게를 주었으나 구부는 별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상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 부여구가 뭐라 더 묻기 전에 이미 잠에 들어 새근거리니
부여구는 허허로운 웃음만 짓고 자신의 막살을 비워주었다. 이튿날 닭이 울자마자 일어난 구부는 한 점도 이루지 못한 우왕을 불러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제야 사람이 안색으로 돌아온 우왕이 준비를 서두르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부여구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왔다. 부여구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입을 열었다. 산해경에 보면 해는 둥근 하늘을 타고 서쪽 곤룡산까지 가서 함지라는 연못에 빠졌다가 땅 밑을 지나서 다시 동쪽 끝에 부상이라는 나무에서 떠오르는 기록이 있어. 즉 곤룡산이 바로 내가 찾는 해가 되돌아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지. 부여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구부는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들은 말을 곱씹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양을 보고 있던 부여구 역시 함께 웃으며 물었다. 그렇게 우스운가? 곤룡산에서 돌아온다는 건 어쨌거나 한인들의 전설일 터. 그 너머의 서역인들은 해가 뜨거워 살이 검게 탄다는데 그럼 그 해는 뭐란 말이람? 한인들은 세상이 모두 자기네 머리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바보들이군. 맞다. 그들은 제 땅 너머의 것들은 생각하는 법이 없지. 곤룡산이 서쪽 땅끝이라는 생각 또한 그런 데서 기인했을 터이니.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마 기록하여 전해진다는 것은 고래로 천문에 대한 관찰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찾아 물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소리지. 구부가 은영중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거기까지 말한 부여구는 지그시 구부를 바라보며 권유했다. 마침 우리도 서쪽으로 가는 중이다. 어떤가? 서쪽으로 더 갈 생각이 있다면 내가 국경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지. 부여구는 이 어리지만 특이한 고구려 학자에게 묘하게 끌리는 데가 있었다. 구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승낙하였고 그들은 동행하게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구부는 부여구가 그간 보아온 여타 유자들과는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크게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읽어보지 않은 구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 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부분 회의적이었으며 그에 관한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 여태껏 책에서 물음을 얻고 책에서 답을 찾기만 해온 구부에게 그와의 문답은 너무도 즐거운 것이라 구부는 부여구에게 잠시도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고 부여구 역시 구부의 색다른 질문들을 좋아하여 되도록 깊이 생각하여 답하였다. 구부의 소. 그렇게 백제군과 함께 천천히 서쪽으로 향하던 어느 하루 구부는 흥미로운 것이라도 발견한 듯 갑자기 말에서 내려 달려갔다. 구부가 이른 곳에는 죽은 지 며칠 되었는지 파리가 잔뜩 꼬인 농부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피골이 상접하도록 야윈 소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소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휘둘러 제 주인의 시체에 달려드는 파리들을 쫓고 있어 구부는 그 모습에 빠져들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자 같이 말을 몰던 부여구가 구부를 재촉하였다. 그만 가지. 그러나 잔뜩 얼굴에 힘을 주고 있던 구부는 이를 들은 척 만척하고 소와 농부의 시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는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저리 가거라. 다음 순간 부여구는 입을 떡 벌렸다.
구부가 돌은 힘차게 소를 걷어찬 까닭이었다. 가뜩이나 다 죽어가던 소가 슬피 울어 갑자기 나타난 남봉꾼을 바라보는데 구부는 거듭 거세게 소를 걷어찼다. 연이은 발길질에도 원체 구부의 몸이 작아 소가 꿈쩍도 않자 구부는 나뭇가지를 주워 찌르고 돌을 주워 던지는 등 온갖 폐악을 부렸다. 결국 견디다 못한 소가 일어서서 그 자리를 피하고서야 씩씩대던 구부는 행패를 멈추고 돌아섰다. 그러나 구부가 등을 보인 순간 소는 어느새 농부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놈이! 구부는 다시 소를 쫓아갔고 소는 황소고집이라는 말에 유래를 직접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에게서 도망쳤다가 농부에게 돌아가기를 끈질기게 반복하였다. 구부의 못된 장난질은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중단되었고 땀을 잔뜩 흘린 채 소를 노려보던 구부는 결국 졌다는 듯 고개를 젓다. 회군이다, 회군! 알 수 없는 소리를 던진 구부가 이번에는 농부의 시체에 다가갔다. 그러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올렸다. 현인의 다스림이 깊어 감히 이길 도량이 없습니다. 살았으면 스승으로 모셨을 것을. 군사를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아 구부의 행동거지를 의아하게 지켜보던 부여군은 한참 생각하던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온 구부의 등을 토닥였다. 소가 저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라 여겨 그리하였나? 그러나 구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리어 얼굴을 더욱 굳혀 심각한 빛을 보이니 부여군은 그것이 부끄러워 그런 줄로 여겨 한마디를 덧붙였다. 소 한 마리라도 가여워하며 목숨을 살리고자 애쓰는 마음이 보이기 좋다. 그런 것이 아니오. 전쟁을 한 것이오. 전쟁? 잠시 생각하던 부여군은 웃으며 물었다. 그래, 그래서 이겼나? 어찌 이기겠소? 내 나라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서로를 미워하는데 부여구가 무엇라 더 물어보려는데 구부는 여느 때와 달리 퉁명스레 중얼거리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이후로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부여구는 돌연 무슨 생각이 난 듯 제 이마를 치며 구부를 불렀다. 혹 농부를 군주로 보고 소를 신하로 보았는가? 제 심중을 알아챈 부여구가 신기하였는지 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금이 죽고서도 신하가 떠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이군. 일개 농부와 밈을 주제에 너희 고구려보다 더욱 돈독한 군신의 정을 쌓는 모습이 불쾌했던 것이야. 부여군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심상찮은 눈으로 구부를 살피며 재차 확인하듯 물었다. 이에 구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로 부여구도 무언가를 생각하니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야영지에 도착하여 침상에 몸을 눕힐 때쯤 문득 부여구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꿈과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꿈과 의지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있지 그들이 바로 군주이다. 군주는 신하와 백성에게 제가 품은 꿈과 의지를 보여주며 신하와 백성은 그것을 마치 제 것인 양 받아들인다. 구부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백제 장군의 달변에 숨을 죽였다. 농부는 풍작을 하리란 꿈과 의지가 있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살아가기만 하던 소는 그 꿈과 의지를 농부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소는 농부가 그 꿈과 의지를 향해 달려가는 내내 그와 함께 했을 것이며 마침내 달성하였을 때에 함께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풍작의 결과물은 소에게도 일정량 돌아갔을 것이며 그때 소는 마치 제 꿈이 이루어진 양 행복했을 것이다. 그분은 그저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다. 이제 농부가 죽었으니 소는 꿈도 의지도 잃었다. 그런 까닭에 갈 곳 또한 잃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기억만을 되새기는 것이다. 부여군은 말없는 구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신하와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고구려의 태왕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고구려 태왕 사유는 저를 대신하여 제 어미와 동생이 보여준 고구려의 꿈과 의지를 억지로 꺾었고 그렇기에 군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홀로 남은 것이었다. 부여군은 어린 구부가 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것을 느끼고는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은 채 막사를 나섰다. 다음날 일행은 백제의 서쪽 국경에 다다랐고 구부와 부여군은 진심으로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옛나라 땅이라네. 오랫동안 길동무가 되어줘서 고맙소. 부여구 장군, 이제 헤어져야 하는군요. 끝내 자네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군. 묻지 않겠네. 그런데 어제 내가 해석한 소의 심정은 맞는 것인가?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소. 허허, 학자에게 인정을 받으니 내 마음도 썩 좋군. 하나, 이건 알아두게. 나는 학자가 아닌 장군이기에 충실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야. 무슨 뜻이요? 학자란 말로만 세상을 따지기에 실상을 모르는 것이 많지. 결국 세상을 정돈하고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은 이 손에 든 한자루 칼인데 말이야. 평소와는 다른 업복과 표정을 보이는 부여구의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구부는 다소 발끈하여 답했다. 일리가 있다고 하였지 온전히 맞다 하지는 않았소. 허허, 사실 그런 것에 맞고 틀리고의 판정은 없지 않은가? 만인이 만인의 해석을 할 테니 세상 사람 그런 것 아니겠나만 겠나? 세상 사람 그런 것 아니겠나? 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만 개의 세상이 있는 법이니까. 한데 학자란 참 우스운 사람들일세. 그중 하나만이 옳다고 평생을 말로만 우기며 살아가니 실상은 파리 한 마리 죽일 힘도 없으면서 말이야. 구부는 고개를 가로젓다. 천만에 학자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건 틀린 생각이요. 장군은 보이게 죽이고 학자는 보이지 않게 죽일 뿐 둘 다 죽여야 할 자는 죽이는 법이요. 학자가 사람을 죽인다? 그건 내게는 허튼 소리로만 들리네. 두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조금도 지지 않고 맞섰다. 적당히 물러날 줄 모르는 나이인 구부는 그럴 법도 하였지만 부여구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말끝마다 구부를 도발하며 독소를 던져왔다. 장군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자를 죽이지만 학자는 오히려 자신보다 강한 자를 죽이는 차이가 있으면 있을까? 학자도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요. 자네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나? 없어. 그럼 이제까지 한 말이 모두 허언 아닌가?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럼 앞으로는 할 수 있나? 죽여 마땅한 자라면 죽일 수 있어. 언제?
나이 60이 된 후에 하하하하. 부여구는 구부를 조롱하며 크게 웃었다. 이런 부여구의 모습을 잠시간 바라보던 구부는 불쑥 한마디를 내었다. 오랫동안 길동무를 해주고 모연부와의 국경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뭔가 은혜를 갚고 싶소. 뭐라도 얘기해 보시오. 순간 묘한 표정을 얼굴에 떠올린 부여구는 한참이나 구부를 응시하며 희미한 미소를 짓다 갑자기 얼굴빛을 진지하게 굳히며 말했다. 연나라 모형황의 책사 가운데 성혜라는 자가 있지. 참으로 독하고 무서운 자라네. 성혜? 그 자가 없어지면 우리 백제로서는 큰 근심 하나를 내려놓을 텐데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날더러 구를 죽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네만 자네가 하도 호기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말일세. 설마 그를 죽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말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지요. 뭐? 성혜라는 자를 없애겠단 말이오. 부여구는 얼른 두 손을 내줬다. 행여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게.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말이야. 내가 도리를 쫓는 학자이거늘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그대가 하도 물러나지 않기에 해본 소리일 뿐이야. 아니, 나는 하겠소. 구부의 목소리가 가장 단호해진 지점에서 부여구는 갑자기 말투를 진지하게 바꾸어 구부 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고는 큰 절을 올렸다. 정 그러겠다면 꼭 부탁하네. 바로 뒤에 선 우왕의 표정이 더욱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부는 마주 엎드렸다. 내가 이번에 성혜를 죽이면 장군은 다음번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그거야 이를 말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대화를 멈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어쨌거나 서로를 높이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기에 그들은 헤어짐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작별을 고했다. 떠나가는 구부의 등 뒤를 가만히 지켜보는 부여구에게 부장막고해가 다가와 물었다. 어리지만 인재가 아닙니까? 그럼 대단한 인재지. 한데 성혜라니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첫 봐서는 두 분이 무척 정이 든 것 같은데 어찌 저 어린 소년을 사지러 보내십니까? 부여구는 빙긋 웃었다. 재밌지 않겠나? 저만한 인재에 천운 또한 따라줄는지. 정말 저 어린 소년이 성혜를 죽이려 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나 또한 궁금해. 두 갈래 길 중 저 아이가 어떤 길로 갈지. 두 갈래라면 하나는 피하는 거다.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성혜를 죽이는커녕 찾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저 아이는 내게 평생 마음의 빚을 안게 된다. 굳이 내가 엎드려 절을 한 건 빚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야. 저 아이는 평범한 학자가 아니야. 못해도 대장군이나 재상이 될 아이지. 장차 고구려의 동랑이 될 자이니 내게 평생의 빚을 지워놓는 거야. 생각만 해도 유쾌한 일이 아닌가? 또 하나는요. 성혜를 죽이려다 그 자신이 죽는 거다. 어리지만 진실된 걸 보아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나는 친구를 잃지만 백제는 큰 득을 보는 것이야. 장차 저 아이가 고구려의 동량이 되면 고구려는 감당 못할 나라가 될 테니까. 저 어린아이가 장차 대장군이나 재상이 된다고요?
부여군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보통 사람과 아예 싹이 달라. 저 어린 나이에 칼을 쥐지 않았어도 칼든 무사보다 강하잖아. 평생 칼 한 번 못 잡아본 소년이 성혜를 죽인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저 아이를 죽이는 게 맞아. 장군님께서는 정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그가 죽기를 바라시니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죽으면 그뿐이고 살아남으면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부여군은 눈에 아득한 구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머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지 쓸쓸하고 후회스러운 표정을 떠올리곤 했다.